네,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종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유난히 짧게 느껴지고 또 달도 사실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달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부풀렸는데 구름에 가려서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못 봤다. 아주 섭섭해 하시고 아쉬운 그런 그 추석 연휴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식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다시 올해 한 해에 4개월 정도 남은 그런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고요. 오늘 신박한 주제를 아주 간지나게 풀어줄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설주한 변호사시고요. 왼쪽에는 신 변호사님,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인사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추석 이야기부터 잠깐 나눠보죠. 신인기 변호사님은 어떻게 추석 때 어디 내려가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은 식구들이 저희 집에 왔고요. 네. 또 가족들 얼굴도 보고 좀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그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안 좋게 평가를 네네. 많이 하셔서 좀 씁쓸한 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 조금만 더 해주시죠. 어떤 면에서 다들 입을 모아서 씁쓸해 하시던가요? 뭐 저희 집안도 사실 뭐 보수 진보 다 어우러져 있는데요. 네. 양쪽 모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제 너무 좀 양쪽 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지도 체제가 흔들리면서 당이 이제 내용에 빠진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이제 민주당 쪽 얘기도 들어보면은 네. 너무 또 이재명 대표 일색으로 이제 당이 좀 한 가지 칼라로만 가는 거 아니냐, 저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고향이 어디시죠? 네, 저는 고향 광주인데요. 네네. 전남 광주인데 집은 이제 지금 뭐 여수에 있어서 여수 잠깐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날 방송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갔다가 뭐 하루 쉬고 바로 올라왔는데요. 뭐 어저께도 조금 당에서 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후에 좀 당사에 좀 갔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가족끼리 나눈 얘기. 가족끼리 뭐 주로 저희 집 가족들은 저보다 더 강성이세요. 제가 좀 온건파라서 네. 제가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저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극도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해야 된다라 해서. 근데 상당히 저희 집은 조금 강성파가 많아서 방송 모니터 하시면서 좀 더 세게 해야지 그래. 예, 제가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게 하라. 오늘은 가족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오늘 정치봉색 주제 가처분 결정 누가 이길 것인가입니다. 뭐 이 제목 들으시면 알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돼서 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내일 14일 날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주제 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일으키시고 헷갈려 하세요. 판결이냐 결정이냐, 뭐 가처분 판결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많은데 설변께 제가 설주한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네. 판결과 결정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뭐 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과 비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를 제기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것은 소송으로 가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판결문을 받는 것이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비송이란 것들은 대부분 신청 사건, 우리 가처분 신청하겠다, 가압류 신청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은 비송 사건이라 그래서 이제 결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송에서는 변론 기일을 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와서 이것을 듣는 과정, 그리고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판결문을 쓰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문이란 것은 보통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심의를 열지 않습니다. 네. 양 당사자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그렇죠. 부르지 않고 네네.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제기를 해놓은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는 지위를 정하기 위한 어떠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합에서의
조합장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재판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변론 기일을 열지 않아도 되지만은 네. 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열어서 보통 판단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판결과 결정에 차이가 예, 있습니다. 신청을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네네네네. 나오는 그런 그 결과는 네. 어쨌든 결정이다라고 네. 아마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토론에 앞서서 또 그 신인규 변호사께는 이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번이 2차, 3차, 4차 가처분을 함께 심리를 한다 이렇게 좀 표현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니 두 번, 아까 첫 번째는 알겠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 안에 왜 2차, 3차, 4차가 있지? 라고 여기실 텐데 왜 2차, 3차, 4차인가요? 어떤 그 내용들로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일단은 그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가처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채권자로 돼 있고 이제 채무자는 이제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내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오신 분들 개인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1차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이 나왔죠.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이제 완승을 거뒀는데 당시에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비대위가 이제 주호영 비대위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호영 비대위를 멈춰주세요라는 가처분을 1차에 넣은 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채무자의 국민의힘과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 개인이 둘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결정은 국민의힘에 대한 건 각하가 나왔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재판부 입장에서 비대위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은 내용적 하자까지 다 인정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서 내린 의결에 대한 효력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당의 자율권을 한번 보장을 더 해준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멈추지 않았죠. 그때 이제 유상범 의원 같은 그 법률지원단장은 뭐 비대위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만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은 유효하다 하면서 고집을 또 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2차 가처분이 들어간 게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이번엔 또 가처분을 넣은 게 2차 가처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럼 당원 당규를 한번 이번에 바꿔서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꿨어요. 그때 이제 들어간 게 이제 3차 가처분인데 그때는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전국위를 개최를 막아주세요라는 이제 개최 금지 가처분을 주의적으로 넣었고 예비적으로는 그 효력을 막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정진석 비대위를 또 출범시키다 보니까 이번엔 4차가 들어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막아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2, 3, 4차가 지금 이제 내일로 예정된 그 심리기일에 일괄 심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결론은 모순되지 않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쉽게 이해하면 2차는 비대위와 관련된 비대위원과 관련된 문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의 비대위원이죠. 그렇죠. 예, 주호영 비대위. 예. 1차 맞습니다. 그 비대위에서 그다음에 3차 신청은 정국이. 예. 짧게 얘기하면 그리고 4차는 다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가처분과 관련된 전망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토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피로감 높아지는 2차 비대위 이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원들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이죠. 내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사람이 가는 건 어떤 의미지? 어떤 메시지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할 텐데 지금 어떤 분위기가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왜 또 비대위원이야? 왜 또 이 사람이지? 왜 필요하다? 뭐 언제까지 정착이 안 될 건데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자, 설주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확인된 비대위원 명단을 보더라도 확인된 비대위원 명단만 보도 김병민 그러니까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일단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분이 이제 더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기억하는 게 주기한 주기현 맞아요. 전 광주 후보, 시장 광주 후보. 시장 후보. 예, 저는 그분 발탁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연임이 어찌 보면 연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연임은 아니죠. 어차피 다시 비대위원 지정된 걸 보면서 네. 참 윤심의 깊이는 깊고도 깊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선이 완료됐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전히 정말 친윤 일색의 어떠한 그 비대위원장과 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이걸 아마 현역 의원들은 되게 이걸 의원을 전화를 받더라도 상당히 이걸 수락하기가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비대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당대회를 조속하게 열기 위한 정말 임시적인 지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현역 정치인이라도 이것을 받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인규 변호사께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사실 그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변호사 변호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뭐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분 훌륭한 분이야라고 했고, 정지석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정지석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누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자체가 문제고 비대위 자체가 문제지 자연인의 누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계속 평을 또 하세요. 보면 뭐 이렇게 비대위원 누가 된 누구 뭐 좋은 분이 오더라도 비대위는 잘못된 거니까 사실 그런 어떤 평을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도 좀 평을 하십니까? 뭐 일단은 사실 비대위원장이 지금 두 번째 선임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사실 그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비대위를 한 거는 거의 최초일 겁니다. 이거 저는 세계 최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대위가 불법하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고, 그게 바로 주호영 비대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들어갔던 비대위원들도 이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거의 뭐 3일천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끝이 났는데, 그럼 이제 원래대로 복구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지도부를 꾸리고 거기서 이제 당을 원칙대로 세워나가야 되는 게 정도인데, 지금은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또 뒤집는 비대위를 또 한 번 시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비대위원들로 들어가신 분들 다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기존 정치권에서 이미 평가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선도라든지 감동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평가도 있겠지만은 그냥 한 가지 평가가 딱 떠오르는 것은 너무 욕심이 많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갔을 때 제일 먼저 친윤에서 깃발 두고 나온 분이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이었고, 우크라이나 왜 갔냐부터 해가지고 설전 벌이다가 그냥 소이부답 하고 정말 이제 답을 안 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또 비대위원장 하니까 또 다시 깃발 들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부의장 현재 신분인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이게 참 어폐가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국회 부의장은 어저께 그만두겠다고. 이제 선언만 했지 아직 뭐 받아들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언만 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국민들의 평가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럼 설주환 변호사께 이렇게 네. 여쭤보죠. 지금 이 사상 최초라고 이 신인규 변호사가 표현했는데, 비대위라는 그 제도 자체가 사실 다른 나라에 있는지 그건 좀 의심. 그러니까 지난 1차 비대위 있잖아요. 예. 주호영 위원장의 비대위와 지금 정진석 비대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가처분 신문 기일 전날 다 비대위가 완성됐습니다. 오. 네, 주호영 비대위가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딱 10일 동안 존재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가처분 신문 전날 비대위가 완성이 됐었어요. 비대위원들 위원까지 전부 다 날. 완성된 게. 근데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도 오늘 내일 가처분 신문을 앞두고 오늘 다 완성이 됐어요. 물론 그렇군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길이상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번에 추석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내일의 가처분 신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내일 당장 나오는 것은 예.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게 뭐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별개로 뭐 일단은 내일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지금 그 가처분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죠. 인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앞서서 참 한 가지 더 네. 여쭤볼게요. 서울주한 변호사께. 지금 보니까 그 국민의힘 측에서 4차 가처분 신청서가 미송달돼서 네. 신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겠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네, 네, 네. 이 자체로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소송을 하건 네. 비송을 하건 상대방의 송달이 돼야 됩니다. 서류가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라는 네, 내용으로. 신청인이 뭘 가지고 신청을 했는지를 그 상대방이 알아야지만 네. 그 알고 들어와서 뭐 판단을 그러니까 항변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반박 서면을 내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송달이 안 됐다고 하면 기일을 연기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신문기일 날 가면 법원에서 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복사를 해가지고 송달 처리를 그렇게 해요. 그러고 네. 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못 받았더라도 내일 아마 같이 한다고 하면 바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소송 서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반박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제출 기한을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 3일이 있으면 3일. 내가 이때까지는 신문 종결을 내일 아마 신문 종결을 할 텐데 신문 종결 이후에 그 서류 제출 그 기간을 보통 법원에서 주거든요. 네. 일주일 안에 제출하시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제출하시죠. 한 달 안까지는 제출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 사건은 좀 빨리 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기간을 아마 줄 텐데 네. 송달이 안 됐더라도 법원에서는 판단은 가능합니다. 내일 아마 송달 그 현장 송달 처리도 가능하기 현장 때문에 송달도 가능하다? 재판장에서 뭐 국민의힘은 오늘 만약 받으면 네. 아니 어저께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하고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근데 내용이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인규 변호사가 제일 잘하겠지만은 1차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에서 이름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이제 아까 좀 이따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이제 그 동안에 기간 동안에 1차 가처분 결정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바로 또 대받아 쳤습니다. 뭐 그대로 제가 표현해도 될까요? 이거 한다는 뭐 지시 뭐 이렇게 표현했나요? 어쨌든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있나요? 국민의힘 뭐 의도는 측에서? 당연히 있죠. 예,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는 기일을 자꾸 연기하고 싶은 거고 마치 시험 보는 학생이 자꾸 시험 일자를 뒤로 미루고 싶은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고 시험 날짜 미룬다고 해서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지금 이 사건은 3차 비대위와 4차 비대위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진석이란 이름만 더 들어왔을 뿐 당원 당규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미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미 3차 가처분이 이미 9월 초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송달 다 받았고 본인들은 10일 이상 이미 시간을 가졌고 지금 4차에 대해서 송달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정진석 이름 딱 쓰여 있는데 그거 하나 지금 못 받았다고 소위 말해서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또 트집을 잡는 거죠. 네. 이 절차에 대해서. 근데 재판장이 이제 판단할 때요. 이제 3차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 측에서 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일을 마음대로 옮기게 되면 공정성 논란에 쌓이기 때문에 한번 거부를 했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진석 그 이름 하나 없는 거지만은 요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옮겨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걸 또 가지고 기일을 옮기면 또 공정성에 시비가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예정대로 신문을 할 거라고 보고요. 내일 신문은 이미 뻔하게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관계 똑같고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비대위 가는 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지금 그거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아마 9월 말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한테 이제 이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라는 질문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네. 지금은 이제 가정 인용됐을 경우 국민의힘에 어떻게 네. 영향을 미칠 건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그 미치는 영향 뭐 네.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한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인용 사실 인용이 되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떠한 그 선택지가 있으며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죠? 일단은 인용이 됐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손을 2번이나 들어준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건에서요.
예, 이게 뭐 항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인용이 나오면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이거는 뭐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질 겁니다. 거의 자중질환이 될 건데 이제 인용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죠. 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갈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 이제 그것만 딱 남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법원이 다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뭐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여론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출렁이는 게 있는데 저는 2차 결정이 나오면은 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여론도 다 정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서주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용이 되면 진짜 자중질환으로 가는 거죠. 국민의힘 누가 대표입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원내대표도 있습니까? 지금 원내대표는 지금 저 29일 날, 네, 29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19일 날 아닌가요? 19일 날, 19일 19일에 지금 예, 예. 대표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지금 당내 대표도 없고 뭐 아니, 당 대표는 있죠. 이준석 대표죠. 네, 대표는 있죠. 평가가 나눠지지만 예, 지금 해석의 여지가 해석의 있긴 여지가 하지만, 있죠. 예, 예.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전 대표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이제 법적으로는 현 대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러니까 나올 사람, 예를 들어서 야당과 어떤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정치권에 커다란 혼동만 오고 오히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의 반등을 막아서는 정말 장애물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빠르게 조속하게 어떻게 안정화되길 이렇게 딱 정해지게 이준석이 아닌 이준석 당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어떤 대표 체제를 집행부 체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안정화시켜서 이제 국정을 좀 이끌어 가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된다면 내년 만약에 인용이 돼버린다면 내년 이제 6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그때까지는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분이 그냥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최고위원 보궐을 해야 되고 이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또 비대위를 한다면 정말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봤는데 기차예요. 정말 저기 경부선 기차처럼 한번 출발하면 다시 뒤로 올 수가 없는 부산까지 쭉 달려야 됩니다. 진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있는 대구에서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서주환 변호사께서는 그럼 최고위로 다시 데려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온다고 이걸 봅니다. 여쭤볼게요. 신인규 변호사께. 최고위로 돌아간다 그러면 보궐밖에 없잖아요. 전국위에서 보궐하는 게 당원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첫 번째 결정문에 판사가 이렇게 썼더군요. 그러니까 당대표로 뽑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건 정당성에 크게 비례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전당원이 뽑았는데 왜 전국이라는 단위에서 그것을 뭐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전당원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럼 거꾸로 전국 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당원이 뽑은 최고위인데 한두 명의 보궐은 가능하지만 3명 이외에 5명을 지금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비대표 빼고 그러면 5명,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이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지 아니한 전당원이 뽑는 것도 아니고 전국위에서 뽑아도 되느냐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4명을 선출하는 거고요. 이제 1명은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4명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당원 당규라는 것이 전 구성원의 약속이거든요. 당원 당규에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해임은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임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임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것이다가 첫 번째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정법 같은 거 봐도요. 보궐선거로 선임하는 거는 이런 임시기구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해임 같은 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크게 부여를 했는데 그걸 작은 데에서는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사표 쓰거나 중간에 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궐로 채우도록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 크기는 부족하지만 명문 규정이 있다. 그 명문 규정은 모두가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합의한 당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 그래서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주환 변호사 뭐 거기에 이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네. 저는 약간 기각의 의견에 저는 일단 베이스를 두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 전 1차 판결문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그 당시에는 정미경 최고가 살아있는 상태였었어요. 음흠. 상임위가 그러니까 정국위가 열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만 보궐로 선출하면 됐었다. 그렇게 거기 판결문에 결정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정미경 최고도 지금 사임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김용태 최고위원 만약 최고위 체제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는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이 세 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신인규 대표 그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이 이제 4명 그러니까 총 9명이면 5명을 뽑아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있는 당원대로. 네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기능이 대로 상실된 게 아니냐. 비상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잠시만 요거는 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돼서 정미경 최고가 8월 8일에 사퇴했고요. 네네. 신청서 들어간 게 8월 10일입니다. 아니 그 전에 다 반영이 돼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상임위하고 거기서 이제 비상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한 상임 정국위에서 얘기를 한 것이 정미경 최고가 상임 정국위 결정 이후에 당시에는 그 사퇴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결정문을 저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 네. 보면 정미경 최고는 아마 사퇴로 다 사실관계 거기 반영돼 있을 있는데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일자별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정미경 최고가 그러면 이 비대위를 이제 최고위원회를 사퇴하는 게 맞겠다. 왜냐면 제가 어저께 이 주제를 보고 결정문을 한 2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대한 한번 신인규 변호사랑 반대되는 입장에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고자. 그래서 저는 비상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보통 그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니 지금 개정을 했어요. 전국위에서 지금 당헌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뭐 최고위 9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4명인가요? 5명인가요? 4명. 4명이 사퇴를 하면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저는 일단 그 규정에 대한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도 이렇게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법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기각의 의견으로 가야 된다고 딱 판단한다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제형 법정주의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벌을 묻거나 어떠한 그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급표를 적용해서 불이익 처분을 주지 말아라.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그러면 불이익 처분이 뭐냐? 그럼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당대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느냐? 그게 불이익 처분이냐? 형벌이냐? 그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냐면 정당 내부의 자율성이 충분히 이 범위 안에서는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재 상태 최고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태 최고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밖에 안 남는 상태가 비상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리적인 판단으로서 지금 설주환 변호사가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지금 제형법정주의에서의 불이익 처분인데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대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갖고 과연 이게 이 불이익 처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와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이 사실 그 당원 개정 이전에 당원에서 나오는 최고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십니까? 지금 뭐 사실 채무자 측 변호인이 아마 이렇게 막 주장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제 변호사는 원래 돈을 받으면 다 이쪽 저쪽 변론을 해야 되고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같은 입장 아니십니까? 뭐 저도 뭐 똑같죠. 그렇죠. 의지를 만들어내시는 거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일단 비상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 결정문 읽으셨으니까 보시겠지만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비상 상황이어야 한다. 이게 당연하죠. 그럼 비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헌법과 정당법에 의하면 당 구성원의 총의가 모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총의라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박수 치는 게 총의가 아니고요. 전 당원의 총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총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멤버들,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총의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김용태 최고가 살아있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지 중이죠. 그리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전국위를 어떻게 엽니까? 그 상임정국위는 또 어떻게 엽니까? 그러니까 비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상상황을 가기 위한 전국위 비대위, 무효인 비대위죠. 무효인 비대위 계속 회의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비상이라는 거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발생했는데 뒤에서 입법으로 맞춰가지고 비상이라는 걸 껴맞추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이런 입법은 없어요. 앞에 룰을 정하고 이후부터 그것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법에서는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미경 최고가 8월 8일에 사퇴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종결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입법이 지금 9월 달 넘어가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완료된 상황에서 소급입법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원칙이고, 딱 하나 진정소급입법 허용한 예가 전두환 특별법 딱 하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을 처벌하기 위한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죄형법정주의 말씀하셨는데, 그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형사법에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헌법조항을 읽어드리면 우리 헌법 13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든 국민은, 여기 이준석 대표 들어갑니다,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참정권이라고 돼 있고, 이 참정권은 우리 헌법 25조에서 기본권으로 말하는 공무단인권이고요. 공무단인권에는 직간접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농협조합장 선거 나가는 것도 공무단인권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하물며 당대표고 의전서열 기준에 따르면 국가서열 7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단인권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13조 2항을 피해간다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참 안타까운 점들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그 이준석 당대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의 거리도 아니고 뭐 거기에 따른 비상 뭐 어렵게 됐다라는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이걸 또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규정, 당헌 규정이 개정된 규정도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많거든요. 정말 당대표 마음에 안 들면 최고위원 4명만 짜면 다 비대위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또 나중에 어떻게 또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거쳐온 어떤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과연 판사가 같은 판사인데, 재판장이 같은 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물론 법리적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도 약간 허점이 기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약 이러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제명이 돼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윤리에 의해서 제명이 되면 그 제명을 갖다 가처분을 또 걸어야죠. 제명에 대해서.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처음에 6개월 당대표 정지,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도 다툴 수는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법리적으로 가면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조금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또 하나의 이슈는 이준석 당대표 맞춤형 입법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또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처분적 법률은 허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규범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준석 대표 소위 말해서 끌어내리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면 헌법 11조의 평등법 위반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정당의 자율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기존 결정문에서도 2020년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당의 자율권이 인정이 된다.
근데 그 자율권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법적 심사가 요구될 때는 심사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자율권으로 이걸 넘어가기에는 매우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진석 예. 대표도 오늘 비대위원장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법원에서 당 내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정당의 자율성을 상당히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신문에서도 뭐 주로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정당 내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을 해달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이 당 내에서 적용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부의 어떤 당헌 당규에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장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한동안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 두 분이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어서 개입을 하면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해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임을 한 변호사와 수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변호사의 지금 논쟁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오늘 진짜 억가예요. 억가. 논쟁을 어쨌든 보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리적인 어떤 해석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모든 것은 교훈이 있다. 즉 당원 당규가 뭐 그렇다고 지구지순한 헌법과 법률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민주당 당원 당규 참 많이 네. 고쳤어요. 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국민의힘도 예전에 보면 당원 당규 뭐 솔직하게 고쳤습니다. 물론 이게 선거를 앞두고 고치거나 혹은 혁신위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고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에 특별히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정당의 자율권과 그다음에 사법이 그것을 정당의 자율권을 얼만큼 또 인정하면서 또 자기가 개입할 건가에 대한 그 경계선 그게 참 모호했는데 이번에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될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런 교훈은 지금 남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자연스럽게 토크3로 넘어가죠. 기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신인규 변호사는 수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전제하시지 않으실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를 한번 해보고 뭐 가처분 또 하면 되니까 그런 어떤 여지가 있으니까요. 일단 설명한테 먼저 하죠. 기각이 되면 민주당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 정치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각이 되면 일단 이준석 대표를 차치하고 입장을 차치하고 이제 비대위가 되면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내년 1월달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일단은 비대위가 꾸려지게 되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엊그저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지금 뭐 추석 직후라도 영수회담을 하자.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 지금 해외 뭐 뉴욕과 그러니까 영국과에 지금 미국을 갔다 오게 돼 있는데 갔다 직후에 9월 말이나 10월 초라도 여당 야당 대표 그다음에 그 대통령까지 해서 3자 간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10월 지금 4일부터 국정감사예요. 그 전에 한번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실책이라든지 어떤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또 협력을 해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또 12월 달에 되면 또 예산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국회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성공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면 참모라면 민주당과의 협치를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당대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이준석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그게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내부가 조명이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어떤 조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국민의힘 예를 들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라고 한다면 그래 야당 만나서 뭐가 뭐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해서 어떠한 좀 그런 협치 쇼라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보면 이준석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각이 된다면 진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상당히 뭐 난처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뭐 본인 걱정하지 말아 했으니까 본인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라고 했으니까. 네. 예. 신인규 변호사께 잠시 변호사를 내려놓으시고 네. 정치 평론으로만 정치 평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특정 부분을 제가 따서 여쭤볼게요. 자, 영수회담 응하라. 이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어떤 리스크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응하라 해서 영수회담 응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여쭤볼게요. 영수회담 응해야 됩니까? 뭐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뭐 필요한 거죠. 사실은 여야의 협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두 분이 만나서 그럼 어떤 합의를 지금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께서도 뭘 야당의 협조를 구할 만한 어떤 비전이나 무슨 아젠다를 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그냥 사진 찍는 거 외에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뭐 실익이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순서적으로 한다면은 국민의힘의 내용부터 먼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떠한 당과의 그런 협상 속에서 이러이러한 아젠다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랬을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떠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순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당 대표를 제외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는데 그냥 만날 수도 있다? 이미지에 불과하죠. 무슨 내용이 있거나 무슨 거기서 어떤 알맹이를 건지기에는 매우 빈약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달걀이냐 품에 안게 손을 잡을 수는 있다. 뒤에 방점으로 한다면 그러면 내가 대통령과 동격으로 대통령이 파트너로 손을 내밀 테니까 손 잡아. 그러면 손 잡을 수 있나요? 아니 우선 예. 저는 이 예가 생각이 나는 게 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제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밑에 있지만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아니라는 거죠. 기능이 달라요.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는 당무 선권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면은 그때 당시 야당이죠. 야당 당대표가 부합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은 관계거든요. 그럼 지금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럼 부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지속된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마치 집권 여당의 대표는 수족처럼 뭐 명령이나 하다라면 들을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국회에서 청와대에 대해 쓴소리 한 번도 못하고 이 법 해라 하면 법하고 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정권을 5년 만에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가 저는 매우 좀 건강하게 형성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도 기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네네. 저는 만약에 기각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그날은 민주주의의 장례식 치러야 된다 아닙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저는 사망한 날로 저는 기록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기각이 나면은 국민의힘은 굉장히 자신감을 얻겠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정당성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룰이라는 건 왜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을 왜 만들죠? 물론 당원 단계라고 해서 당연히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원 단계를 고쳐가면서까지 기존의 당대표를 축출하는 방식으로까지 하는 것이 룰의 의미입니까? 전 이걸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럼 전당대회 했다고 치고 그럼 새로운 대표 뽑았습니다. 저는 그 대표 1년도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파에서요. 좋은 교훈을 학습했습니다. 유튜브 틀어가지고 이제 막 떠듭니다. 의혹을 제기해요. 그 윤리위에다 갖다 넣습니다. 근데 그 윤리위원장이 이번 우리 이항희 위원장님처럼 아주 중립적으로 해서 본인이 임명받았지만 그냥 당원권 정지 한 3개월 또 때립니다. 그럼 당은 또 내용에 빠지면 또 최고위원들은
또 일괄 사퇴할 거예요. 자기 살려고.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이번에 당원권 6개월이 그럼 굉장히 중립적인 어떤 결과였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중립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좀 비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하신 조롱은 거군요. 비판한 건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다. 이거는 부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국민의힘에 한해서는 앞으로 민주적으로 대표 뽑으면 뭐합니까? 다 윤리위원장 뽑아가지고 그 당대표 항상 감시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어떤 일이 났을 때 바로 윤리위 소집해가지고 그 제명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상적인 당대표 못 뽑는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대위를 가서 누구 뽑더라도 과거 보수로 회귀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우리 당을 지지해주면서 왔는데 그냥 대문 걸어 잠그고 내쫓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번에 정권 한 번만 만들고 이제 정치 안 할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총선도 이겨야 되고 지선도 이겨야 되고 대선도 또 이겨야 되는데 저는 누구와 정치를 한다라는 것인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기각이 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는 것과 똑같다. 영원히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세요. 민주당 얘기하셔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기억나는 분은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부하가 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와 당과의 어떤 협의체 뭐 어떤 뭐 지시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오히려 제가 대선 기간 때 느꼈던 점은 청와대에 굉장히 서운하다.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안 도와주나? 그게 굉장히 서운했었어요. 근데 약간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야, 청와대가 좀 노골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뉘앙스라도 비춰주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중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은 뭐 정상적이지는 않죠. 솔직히 그렇게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노골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뭐 국민들이 뭐 부인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다 보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 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또 당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에 원래 뿌리가 있으신 분은 아니었잖아요. 어찌 보면 외부에 계셨다가 이제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택했던 것이고 본인이 입당을 해서 이제 국민의당과 함께 이렇게 해서 집권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아마 좀 더 그립감을 잡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정치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각이 된다면 지금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에서도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친윤 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고 이준석 너는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안 돼. 정치 안 돼.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치의 제3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정치 못하게 된다 해서 정치 안 할 겁니까? 정치 안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어떤 제3세력이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딱 한 1분씩만 딱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일을 하실 분들이니까 네. 시간 딱 어떻게 정확하게 지키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화두는 이겁니다. 신당 창당 가능하느냐? 신당 창당 어떻게 될 건가? 자. 저는 뭐 일단 1분이니까 요 말씀만 하고 신당 얘기할게요. 그 민주당에서 당시에 조금 박해라고 있었습니다. 쓴소리했던 이 4명인데 이 4분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신당에 대해서는 뭐 정말 1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무슨 뭐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떠한 결심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열려 있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조금 막해 중에서 조웅천 의원 잘 계시고요. 박용진 의원 대표 후보, 대통령 후보까지 다 했습니다. 그만큼 열려 있고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더 다양한 사람이 있기를 더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서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좀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번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이제 이게 국회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요. 만약 위성정당이 국회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위성정당은 충분히 출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저번에 안철수 당대표와 같이 안철수 의원과 같이 그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상당히.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충분히 10석 이상은 득표 가능하지 않을까, 비례정당으로서.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3세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역시 방송에 이 적합한 두 분이 나오니까 1분 정확하게 두 분 다 네.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이 가처분 결정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모시고 또다시 비슷한 주제로 또 토론을 다음번에 할까봐 또 그런 어떤 우려도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진영이나 어떤 특정 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야말로 이건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누구도 패자가 되는 그런 이 사법의 결정을 계속 지켜봐야 되느냐. 국민들의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매듭이 지어질 건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 두 분 또다시 모시고 정치 본색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